토트넘이 반드시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경기에서 또 한 번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패턴들이 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현지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반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준 기자의 생각은 또 어떤지 저희들이 또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15라운드 경기가 주중 경기로 열렸습니다. 네. 토트넘이 이제 유럽 대항전을 안 나가고 카라바오컵도 일찍 탈락했기 때문에 일정상 여유가 있지만은, 아시다시피 이제 영국 축구가 전통적으로 12월 달에는 이제 많은 그 경기들이 있잖아요. 이 과정 속에서 이제 부상자도 많고 이제 뎁스의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지친 기색들이 분명히 있었는데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반영된 것 같습니다. 최근 5경기 내내 지금 이기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 5경기에서 모두 선제골을 넣었음에도 이기지 못한 프리미어리그 최초의 팀이 토트넘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이제 1대0으로 앞서다가 2대1로 역전패를 당하면서 5경기 연속 무승부진에 빠진 토트넘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선제골 넣고 1대0 앞서다가 5경기 연속 역전을 허용했다는 건 참 현지 팬들의 반응도 좀 냉정할 수밖에 없겠어요. 예, 게다가 뭐 맨시티와의 경기는 물론 뒤집혔다가 쫓아가서 3대3으로 비기면서 이제 반등할 수 있겠구나. 네. 게다가 맨시티는 뭐 디펜딩 챔피언이고 또 맨시티의 안방에 가서 적지에서 그런 결과를 냈으니까 뭐 비록 이기진 못했지만 거의 이긴 것과 다름없는 그런 평가를 받았었는데, 이번 웨스트햄과의 경기는 또 토트넘의 안방이었고 웨스트햄의 객관적인 전력이 또 토트넘보다 떨어지고 순위도 떨어진다는 팀으로 이제 꼽혔었거든요. 게다가 이 연속 역전 패배 기록이 안방에서 3경기 이어진 것조차도 구단 역사상으로도 처음이지만 프리미어리그 역사상으로도 처음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세계적인 통계 매체 옵타조차도 이 소식을 전하면서 스퍼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렇습니다. 토트넘이 역시 뒷심이 약하다는 그런 조금 좀 비하성 이제 표현이 나온 건데,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고, 이례적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는 경기 중에 떠나는 토트넘 팬들이 없었는데 네. 이날 경기는 이제 추가 시간에 경기가 안 끝났는데 돌아가는 팬들이 있을 정도로 솔직히 내용적으로 좀 실망스러웠던 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토트넘의 악몽이 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기고 있던 상황에서 잃은 승점만 무려 16점. 이 경기를 뭐 다 이기긴 어렵겠습니다만 반타작만 했어도 지금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좀 가져갈 수 있었을 텐데. 예, 뭐 다 진 건 아니고 비긴 경기들도 있다라고 치더라도 선제골을 넣고, 그러니까 분명히 그대로 경기가 끝났다면, 잘 운영해서 지키기만 했다면 지금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1위일 수도 있는 그런 기록이거든요. 토트넘이 16점을 잃었고 뭐 브렌트포드, 번리, 본머스 이런 팀들이 이제 그 뒤로 이어지고 웨스트햄조차도, 이게 중요해요. 이날 토트넘을 상대로 역전승을 거둔 웨스트햄조차도 뒤집히면서 무너졌던 경기들이 많은데, 그런 웨스트햄을 상대로 홈에서 무너졌다. 이거는 토트넘이 지금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뒷심이 약한 팀이다라고 말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 경기 기록을 좀 더 꼼꼼히 보면 토트넘의 기대 득점이 1.74골이었습니다. 슈팅이 이제 23차례나 있었고 유효 슈팅도 7차례나 있었어요. 점유율도 압도적이었는데 졌습니다. 75%의 볼 점유율, 거의 뭐 좀 반올림을 하면 8대2 정도로 완전히 경기를 주도했는데, 오히려 기대 득점 값이 웨스트햄이 더 높았다. 2.07골. 그러니까 웨스트햄은 2골을 넣을 만한 기회를 다 살렸고, 토트넘도 2골 정도를 넣을 수 있는 경기였는데 1골밖에 넣지 못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양 팀의 결정력의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이 공격 위협도도 보면은 전반전 골 들어가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웨스트햄을 좀 압도를 했어요. 예, 게다가 이제 토트넘의 최근 경기의 아주 큰 특징이, 저는 이 공격 위협도가 특히 전반 초반 15분 정도가 거의 뭐 압도적이에요. 저희가 기억하지만은 첼시와의 경기도 사실은 초반 한 10분, 15분 볼 때는 이렇게 경기하면 첼시를 상대로 한 5대0으로도 이길 수 있겠는데라고 기대가 될 정도로 완전 몰아쳤고, 맨시티전조차도 초반에 토트넘이 오히려 몰아치면서 네. 선제골을 넣었다가 뒤집혔던 것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토트넘은 초반에 너무 많은 힘을 다 써버리고 그 뒤에 좀 방전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제 이 초반에 추가골이 안 나오면 결국엔 뒤집히고 만다, 힘이 빠진다. 후반전은 딱 봐도 공격 위협도 그래프가 대체적으로 낮아졌잖아요. 주도를 했어도 오히려 웨스트햄이 한 번 공격 갔을 때의 위협도가 살짝 높아진 걸 보면은 토트넘이 이제 전강후약 아니냐,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는 얘기는 토트넘이 이제 전반 초반에 이렇게 밀어붙일 때 한 골 이상을 좀 기록했더라면 경기 양상이 좀 달라졌을 텐데, 이게 좀
5경기 연속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보면은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계속 같은 패턴으로 지니까 그러면 힘을 좀 안배하든지 후반전 운영을 대해서 좀 다르게 가든지 선제골을 넣은 이후에 조금 이제 라인을 뭐 이제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저희가 지금까지 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기자회견도 많이 들어봤고 또 경기 패턴을 봤을 때 왜 이런 축구를 시도하는지는 명확하게 알겠지만 근데 사실 축구는 결과론이잖아요. 계속 같은 패턴으로 후반전에 밀린다면 개선해야 되는 게 아니냐. 네. 자, 이 웨스트햄전에서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됐습니다. 두 차례 실점해서 높은 기대 득점을 허용을 했거든요. 예, 결국에는 이제 상대에게 완벽한 기회를 내줬다라는 것인데 이 경기가 더욱더 뼈아픈 것은 사실 이전 경기들 뭐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맨시티도 공격을 잘하는 팀이고 에스턴 빌라도 지금 뭐 맨시티까지 잡은 팀이고 뭐 네. 첼시나 뭐 다른 팀들 다 좋은 팀을 상대로 당했는데 물론 웨스트햄도 얕볼 팀은 아니지만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경기 운영 과정이 그렇게 좋은 장면이 없었음에도 이렇게 완벽한 기회를 내준 게 자멸성이다. 그리고 그 자멸이 어떻게 보면 이제 주중 경기니까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토트넘이 전반전에 엄청나게 힘을 쓰다 보니까 후반전에 에너지 레벨이 뚝 떨어지면서 집중력 저하가 왔고 그러면서 지금 보시는 대로 조금 이제 나와선 안 될 실수들로 실점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쿠두스의 중거리 슈팅이 이제 로메로가 좀 막다가 이게 또 데이비스를 맞고 좀 굴절이 됐는데 이게 또 하필이면 보웬 쪽으로 연결이 됐어요. 이거는 사실 뭐 누구를 탓하긴 쉽진 않아요. 이 슈팅을 뭐 막지 말고 뭐 통과시키라라고 로메로에게 할 수는 없고 튕겨져 나온 게 또 데이비스 입장에서도 본인이 그 앞에서 커버하고 있다가 자기 뒷발 맞고 흐르는 거를 또 피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좀 불운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장면은 뭐 불운이라고 치더라도 역전골을 내준 장면 이거는 토트넘이 정말 자멸했다. 스스로 무너졌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최근 보면은 이제 토트넘이 계속 수비 집중력이 좀 약간 흔들리는 장면들이 분명히 나왔거든요. 이것도 결국은 전반전 몰아붙일 때 좀 추가 득점을 했더라면 사실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또 있어요. 경기 전에 영국의 매체들이 토트넘이 승리한다고 예상을 하면서도 스코어 예측이 3대2가 많았어요. 즉 네. 토트넘이 결국에는 전반전에 이렇게 힘을 쓰더라도 더 많은 골을 넣고 이길 것이다. 웨스트햄이 2골 정도를 넣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결국 이날 경기를 이기지 못한 것은 더 많은 골을 넣지 못한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장면들 사실 우도기 선수에 대해서 저는 오늘 경기 비판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떼어줬고 좋은 장면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좀 안일한 백패스 결국에 이 패스로 인해 토트넘이 졌다는 걸 생각한다면 우도기 선수가 아직 어린 선수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각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백패스 후방 빌드업을 하다가 실수가 나오는 게 이전 맨시티와의 경기도 나왔잖아요. 그때는 뭐 로얄 선수에게 나왔던 문제이긴 하지만 어찌됐거나 팀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다면 조금 더 선수들에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얘기해주고 감독 입장에서도 조정할 필요가 있었을 텐데 말씀드린 대로 최근 5경기 내내 같은 문제가 반복하고 있다면 이것은 사실 뭐 감독도 뭐 실책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실책을 뭐 예상할 수는 없지만 네. 조금은 더 선수들에게 경각심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영국 BBC 해설인 마이클 브라운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토트넘 경기 잘했지만 전형적인 원정팀의 이제 플레이에 좀 당했다. 어떻게 본다면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는 이렇게 준비를 해왔잖아요. 그 데이비 모이스 감독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기 우리보다는 좀 나은 팀이다라는 걸 인정하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사실 뭐 대부분의 경기를 모에스 감독은 그렇게 운영해 왔고 뭐 네. 과거 본인의 전성기였던 에버턴 시절에도 그랬지만 이 마이클 브라운이 BBC 라디오에 나와서 또 이분이 토트넘 미드필더 출신이니까 테레픽 게임이다. 정말 재밌는 경기였다. 좋은 경기였다. 그리고 토트넘이 전반전에 잘했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웨스트햄은 이제 반응하려고 했다. 클래식한 어웨이 퍼포먼스였다. 즉 기다렸다. 기회를. 즉 이제 예상됐던 게 토트넘이 어떻게 경기할지도 웨스트햄이 어떻게 경기할지도 서로가 서로를 알고 있었는데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솔직히 이 경기는 모에스의 승리였다라고 봐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국 스카이 스포츠 세바스티앙 바송, 이 토트넘 출신의 바송은 토트넘이 자기 발을 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웨스트햄이 이길 만한 경기는 아니었는데 스퍼스가 좀 무너졌다라고 본 거죠. 스스로 이제 명확한 실수를 했다고 설명을 했는데 뭐 그 역전골 상황은 분명히 그랬어요. 다만 네. 중요한 게 웨스트햄도 이길 자격이 있는 경기력은 아니었지만 토트넘도 마찬가지였다. 물론 토트넘이 더 나은 팀이긴 했지만 특히 전반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봤을 때도 이 경기는 토트넘이 대승하겠는데 싶었었잖아요. 뭐 로메로의 헤더골도 나왔었고 다만 후반전의 경기력이 뚝 떨어진 것은 분명히 토트넘이 어떻게 보면 경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노련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른 선제골이 유일한 목표인가? 참, 이 영국 현지 팬들의 반응은 약간 좀 조롱 섞인 듯한 모습이었어요. 편안하게 무너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스퍼스가, 이 토트넘이 계속해서 지금 선취 득점을 하는 게 상대팀들이 일부러 선취 실점을 좀 하는 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한 골을 넣고 나서 좀 이제 안일한 모습을 토트넘이 보이는 게 아니냐라고 우회적으로 지적하는 것 같은데, 이게 영국의 BBC에서 영국의 현지 거주하는 팬들을 대상으로 이제 문자 의견을 받아서 소개한 거거든요.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이제 토트넘이 이제는 사실 아스널과 우승 경쟁을 하는 것 같던 팀에서 중위권 첼시와도 가까워졌다. 그리고 지금 파이널 서드에서의 패스는 괜찮은데 결과물을 못 내고 있다. 즉 새로운 스트라이커를 영입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아무리 내용이 좋으면 뭐하냐, 지표가 좋으면 뭐하냐, 골을 못 넣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것들이 이제 점점 팬들의 회의론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 토트넘의 역전 패배는 이제 습관이 됐다는 더 스탠다드의 또 평가인데, 최근 5경기 연속 좀 이런 패턴들이 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개인적으로는 이런 패턴이 지금 꾸준히 반복된다는 얘기는 진단 처방, 요건 또 좀 명확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예, 이제 런던 지역신문인 스탠다드의 이제 토트넘 담당 기자죠. 댄 킬패트릭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리뉴 감독이나 콘테 감독 시절에도 물론 역전패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때도 1대0으로 이기다가 뒤집히거나 못 이겼던 경기, 특히 홈에서 그랬다면 수비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안정적으로 선제골을 넣으면은 지키면서 조율을 하는데 그런 가운데 수비가 무너지면서 수비에 허점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역전을 당하는 건데 지금 포스테코글루 체제에선 그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공격의 문제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실점을 이제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무실점 경기를 목표로 하지 않거든요. 콘테와 무리뉴 감독은 명확하게 무실점을 하면서 이기는 것을 방향성으로 가져갔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한두 골 내줘도 더 많이 넣고 이기겠다라는 방향성이니까 그렇다면 승리하지 못한 문제는 더 많은 골을 넣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소개된 게 히샬리송은 1대1 상황에서 골을 넣어야 했고 손흥민 선수도 조용했고 쿨루셉스키의 임팩트도 떨어졌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장면들을 보시면 이제 70분 히샬리송이 이날 교체로 나왔잖아요. 네. 이거는 넣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자, 히샬리송이 지금 이 포로의 프리킥 상황에서 완벽한 좀 헤더 찬스였는데 이걸 놓치고 말았습니다. 네. 이게 들어갔더라면 또 분위기가 바뀌었을 텐데요. 물론 막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지만 결과적으로 똑같이 못 넣은 거예요. 왜냐면 네. 바로 앞이었고 이런 기회를 살리라고 또 엄청난 이적료를 들여서 영입한 선수인데 계속해서 결정력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건 앞서 영국의 팬들이 얘기한 대로 다른 공격수 사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이렇게 상대가 밀집 수비를 할 때는 크로스 패스, 고공 공격 한 번에 공을 투입해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손흥민 선수가 이제 헤더 능력이 유일한 좀 아쉬움이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있는 다른 장신 공격수가 필요하다. 히샬리송이 이것까지 못해주면 히샬리송을 지금 보유하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주중 경기로 펼쳐진 경기에서 전체적으로 토트넘 선수들이 좀 몸이 무거웠는데 후반에 들어왔던 선수들이 뭔가 변화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했고요. 자, 이 17분 장면인데 손흥민 선수의 이날 슈팅이 단 한 차례밖에 없었어요. 예, 이 슈팅도 정면으로 흘렀는데 이날 유독 지친 모습이 있기도 했고 또 웨스트햄의 포백 라인이 다 박스 안 중앙에서 손흥민 선수가 슈팅하지 못하도록 각도를 계속해서 좁히다 보니까 아예 손흥민 선수 쪽으로 패스가 오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 시즌 들어 어떻게 보면은 스트라이커 위치로 이동한 이후 가장 적은 한 경기에 슈팅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선수들이 터져줘야 되잖아요. 왜냐? 손흥민 선수 쪽으로 다 수비가 몰리고 각을 좁히면 다른 선수에게 그 기회가 열리게 돼 있거든요. 네. 경기 시작 1분만 해도 손흥민 선수가 우도기의 패스를 받아서 클루세스키에게 완벽한 수루 패스를 1대1 기회로 열어줬는데 클루세스키가 반응이 늦잖아요. 그렇죠. 오프사이드 위치에 걸렸고 오프사이드가 아니었다고 해도 파비안스키 골키퍼에게 막혔어요. 클루세스키의 타이밍 문제가 이날 경기에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맨시티전에서는 클루셉스키가 좋은 활약을 했고 또 동점골도 기록을 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또 클루셉스키 쪽으로 볼이 많이 갔습니다만 거기서 템포가 느려지는 장면이 또 빈번하게 발생을 했어요. 사실 클루세스키가 좋았던 것도 오히려 이제 중앙으로 들어왔을 때 폭넓게 패스도 해주고 연결해주는 거였는데 또 본인의 주 포지션이 오른쪽에 가면 오히려 거기서 자꾸 접고 때리는 일반적인 그 단순한 패턴 그리고 오른발을 못 쓰니까 오른발로 뭔가를 할 때도 타이밍이 늦고 정확성도 떨어지고 결국에는 상대가 완전히 읽게 돼요. 공간이 크게 열려있으면 맨시티전처럼 뭔가 할 수 있겠지만 아예 이렇게 웨스트햄처럼 내려선 수비를 상대로는 클루세스키가 아무런 차이를 만들지 못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각도 막히고 클루세스키는 읽혔고 이런 과정 속에 또 파비안스키 골키퍼도 선방이 좋았어요. 네. 자, 이 장면은 이제 호이비에르 선수가 아주 롱 패스를 시도를 했고 초팔 선수에게 차단이 됐습니다만
로셀소가 또 발리 슈팅을 했습니다. 로셀소가 이제 3경기 연속골에 도전했는데 이건 또 골키퍼의 선방이 막혔어요. 네, 그리고 40분 같은 경우에 로셀소의 크로스를 또 한 번 파비안스키가 막아낸 이후 클루세스키의 슈팅도 골키퍼에 막혔고 비수마의 슈팅은 또 떴거든요. 이날 토트넘이 아쉬웠던 게 전반전에는 중거리 슈팅이 다 빗나갔고 후반전에는 또 중거리 슈팅이 아쉬움이 있다 보니까 만들어 가려고 그러다가 타이밍을 다 빼앗기는 장면들이 있었고 또 존슨 같은 경우 입단한 이후 손흥민 선수와 호흡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날 경기는 존슨이 입단 이후 최악의 경기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패스 타이밍도 그렇고 슈팅 타이밍도 좀 아쉬웠던 존슨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방에 있던 선수들의 뭐 결정력이라든가 패스의 질도 좀 아쉬워서 오늘은 그 제임스 메디슨이 또 유독 그리웠던 날이 아니었나 싶어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럴 때 좀 한 방에 벼락 같은 슈팅으로 차이를 만들어내고 그런 슈팅들이 상대를 이제 쫄게 만들어야 상대가 네. 라인을 올리기도 하고 골키퍼의 실수도 나오고 뭐 흘러나온 공도 노릴 수 있는데 아니 슈팅이 무기력하게 골키퍼 정면으로 가면 골키퍼가 쉽게 잡고 또 역습을 바로 전개하잖아요.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선수들이 또 위아래로 오르내리면서 지치게 되고 악순환이 이어지는 거고요. 게다가 좀 운도 안 따랐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 전반 종료 직전에 쿨루셉스키, 로셀소 이런 그 연계 플레이가 또 주마 선수에게 또 차단이 됐고 골대를 때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예, 이 로셀소의 컵백을 주마가 잘라냈을 때 이게 또 자책골로 연결됐다면 주마도 자신감이 떨어지고 네. 전반전이 2대0으로 벌어졌다면 토트넘이 좀 편안하게 후반전을 운영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것까지 골대를 맞고 나오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또 후반전 막판에는 손흥민 선수가 이제 정확한 상황을 저희가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좀 부상을 입다 보니까 이제 88분에 아르헨티나 공격수 벨리스가 투입이 됐는데 사실 나와서 뭘 했는지 뭐 알 수가 없을 그러니까 정도였죠. 손흥민이 빠졌는데 벨리스가 들어왔다. 이것도 어떻게 본다면 이 토트넘의 스쿼드가 얼마나 얇은지를 또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물론 뭐 아르헨티나 청소년 대표 출신이고 높이가 있는 선수이긴 한데 말씀드린 대로 프리미어 리그에서 즉시 전력감은 역시 아니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왜냐? 오히려 토트넘보다 전력이 아래라고 평가받는 웨스트햄조차 가나 대표인 쿠도스가 나왔을 때 라리가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고 지금 뭐 지난 몇 년 동안 사실은 뭐 주전급으로 활약했던 포르날스가 이제 교체해서 나오는 그런 상황인 웨스트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토트넘의 공격에 분명히 문제가 있고 손흥민 선수도 주장으로서 경기 끝나고 이제 스퍼스 플레이 토트넘의 구단 채널과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가 이번 경기 좀 이기지 못한 것은 1대0으로 이겼을 때 기회가 왔을 때 더 무자비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아주 실망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대0으로 앞서갈 때 추가골이 좀 빨리 나와야 되는데 최근 경기 승리를 가져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1대0을 2대0으로 만드는 힘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상대가 점차 기세를 올리고 동점골이 나오면 당황하게 되고 상대는 저 자신감이 커지고 뒤집히는 건데 이날 그 제로드 보엔 선수 분명히 이제 웨스트햄은 이런 해결사가 있다는 게 심지어 미카엘 안토니오가 부상으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원정 경기 득점 행진이 정말 핵심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로빈 반 페르시가 원정 9경기 연속골 그리고 이제 아게로가 이제 7경기 연속골인데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3번째로 원정 7경기 연속골을 달성을 했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 제러드 보원의 어떤 뭐 발끝이라든가 뭐 머리 이런 부분들은 좀 항상 신경 쓰는 부분이었는데 결국 또 이 선수에게 당했어요. 예, 물론 뭐 말씀드린 대로 자책성 패스도 있고 여러 가지 불운도 있었지만 이 선수가 또 열심히 전방에서 압박해 준 것도 있고 그러한 과정 속에 결정력도 좋았다. 다만 이제 토트넘도 이날 경기 말씀드린 대로 뭐 완전히 뭐 엉망인 경기를 했던 건 아니고 네. 특히 페드로 포로의 활약이 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포로 선수가 그야말로 뭐 종횡무진 활약을 했는데요. 프리미어리그 입단 후 10번째 이제 공격 포인트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예, 포로 선수의 코너킥이 이제 로메로의 헤더로 연결되면서 3골 7도움을 기록하게 됐는데 이 같은 기간, 지난 2월 달에 입단을 했으니까 뭐 채 1년이 안 됐잖아요. 네. 같은 기간 수비수가 10개의 공격 포인트를 이 기간 동안 기록한 게 리버풀의 알렉산더 아놀드의 13개일 정도로 지금 포로 선수가 물론 이제 알렉산더 아놀드도 그렇죠. 미드필더전 플레이를 하잖아요. 포로도 인버티드 풀백으로서 최고의 경기를 이날 펼쳤는데 뭐 공격적인 패스를 하면서도 패스 성공률이 84%였고 키패스도 5개, 크로스를 무려 19개나 시도했고 드리블 돌파도 2개 모두 성공하는 100%의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네, 평점도 좋았고 뭐 오른쪽을 거의 뭐 윙어처럼 종횡무진했고 왼쪽 측면에서도 활약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경기 졌는데 유일한 위로가 되는 건 포로의 활약이었는데요.
공격 시퀀스 관여가 10회가 있었어요. 예, 이것도 포로가 최고를 기록했는데 슈팅 4개, 키패스 2개, 그리고 슈팅으로 이어진 빌드업 패스도 4개를 기록했고 또 로셀소도 8개, 쿠루세스키도 7개 등 이제 공격 라인에서 기회는 많이 만들었는데 결국 문제는 뭐냐? 이렇게 많은 기회를 만들고도 해결하지 못한 것. 그럼 왜 해결하지 못했느냐? 팀 내 최고의 해결사인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하나밖에 못했다. 즉 네. 손흥민 선수에게 슈팅을 하도록 패스를 못 줬다.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 결국엔 쿠루세스키라든지 뭐 존슨이나 로셀소라든지 손흥민 선수의 타이밍에 맞춰서 패스를 잘 못 뿌려줬다. 그런 부분들이 또 한 번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손흥민이 부진할 때 대안도 지금 마땅하지가 않고 제임스 메디슨이 빠진 어떤 공백이 크게 느껴졌던 오늘 경기였고 이런 것들이 최근 5경기 연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머리에는 진단과 처방은 좀 명확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좀 해법을 가져갈지는 좀 봐야 되겠네요. 지금 상태에서 이제 감독 입장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감독이 할 수 있는 건 뭐 과르디올라 감독도 얘기했잖아요. 선수들을 골대 앞까지 가게 가는 거는 감독이 할 수 있지만 해결하는 건 선수들의 몫이다. 골을 네. 넣는 건 선수들이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제 상대가 내려서니까 메디슨처럼 중거리 슈팅도 좋고 파괴적인 정말 개인의 능력으로 벼락같이 골문을 위협할 수 있는 선수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더 커졌는데요. 그렇다고 뭐 이제 메디슨이 아픈데 억지로 뛰게 할 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메디슨 선수가 지금 최악의 경우에는 1월 달도 못 뛸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1월 달에는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으로 또 떠납니다. 그러면 누가 골을 넣느냐? 결국 토트넘은 1월 이적 시장에 선수를 영입해야 된다. 히샤리송 믿고 가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메디슨의 복귀가 이제 늦어진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월도 걱정이고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머리가 아프겠습니다. 손흥민이 좀 빨리 회복이 돼야 되겠어요. 오늘 경기를 보니까 몸이 좀 무거워 보였고 약간 좀 피곤해 보였거든요. 분명히 맨시티와의 경기에 너무 많은 걸 쏟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전반 초반 한 2-30분까지 토트넘이 완전 몰아칠 때는 손흥민 선수의 활동량과 체력도 건재해 보였는데 솔직히 다른 경기에 비해 이번 경기는 좀 지친 기색들도 있었고 또 후반전에 타박상도 있었잖아요. 뭐 큰 부상은 아니겠지만 또 걱정되는 게 뉴캐슬과의 경기가 곧바로 이어집니다. 네, 체력적으로 지금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토트넘 선수들이 유럽클럽 대항전을 나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굉장히 좀 지쳐 보였어요. 네, 뉴캐슬도 사실은 같은 날 에버튼에 0-3으로 졌으니까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뉴캐슬은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을 위해서 이어지는 이제 경기도 굉장히 잘 치러야 되거든요. AC 밀란과 경기를 하게 되는데 12월 11일 월요일 1시 30분 토트넘과 뉴캐슬의 경기. 이 경기에서만큼은 토트넘이 진짜 승리를 거둬야 됩니다. 5경기 동안 승리가 없거든요. 네. 이 부진이 장기화된다면 정말로 이제는 위가 아니라 중위권에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역시 손흥민 선수가 좀 결정력을 좀 되살릴 수 있는 몸 상태를 잘 회복하고 휴식을 잘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토트넘과 뉴캐슬의 경기 후에 또 어떤 내용으로 저희들이 또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도 궁금해지네요. 예, 토트넘과 뉴캐슬의 경기 지켜보고 한준TV에서 그 결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